찌질한 노총각? 연쇄살인범의 뒤를 쫓는 형사? 비열한 깡패두목? 조용히 하세요. 그게 도대체 무슨 엿도 말이야? 마우스가 입에 끝까지 붙은 구멍이 형사. 그 화살과 천의 얼굴 그의 진짜 모습은 때론 공공의 적이 될 수 있지만 101번째 프로포즈 이상으로 민심을 구해야 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고 흔들리는 야권 연대 향해 부러진 화살도 붙여 정조준하고 있는 문성군의 정치 철학,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은갑입니다. 네, 부러진 화살도 붙여서 당 쇄신과 야권연대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하고 있는 문성근의 정치 철학,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명품 배우 문성근, 정치적 행보도 생각이나 발언들도 참 명품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직접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상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10년 8월이죠. 그 100만 숭이 국민의 명령. 네. 제가 그때 모시고 얘기를 나눴는데,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뭔 일을 하는 거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했는데, 결국 이제 총선 대선 과정에서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야권 통합, 야권 연대,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큰 화두 아닙니까? 이제 대선을 앞두고도 그런데. 그렇죠. 그걸 그럼 2년 전부터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갈 것이다가 예측되니까 미리 준비하고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터전을 마련해야 네. 나중에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모여지니까 그 터전을 마련하느라고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야권 통합, 연대 큰 이제 강물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각종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이제 여러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룰만 좀 바꾸면은 네. 문성근 상임고문도 대권 행보에 뛰어들 것이다. 이런 기사들 이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면 이렇게 재밌을 것 같이 느껴지시나 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원 당규도 일단 그렇게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판을 짜고 그다음에 이 짜여진 판에서 국민 축제 속의 후보가 만들어지면 누구라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해온 거죠. 네. 이 현실 정치에 들어온 지 불과 몇 달인데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뭐 당원 당규라는 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1년 금지죠. 네. 근데 지난 1월 15일 전당대회 때 사퇴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조항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소급 해석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 모든 분들이 다 흔쾌히 동의하셔야 되는데 글쎄요. 그게 여의치 않은 거죠. 이해찬 대표도 지난번에 이제 토론회에서 제가 그 질문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아니 그 다른 분들이 동의만 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역시 이제 대선 앞두고서 경선 흥행이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흥행에는 제대로 된 배우가 나서야죠. 아니 지금 이미 많은 분들 좋은 네. 분들이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후보들 간에도 아주 즐거운 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명령 그 100만 밀랑 운동 때부터도 이제 인터넷, 모바일 네. 이걸 통한 어떤 시민 정치 운동 참여 이거를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모바일 투표를 두고선 이게 참 이게 뭐 문제는 없느냐, 이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러 논란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민주통합당도 대선 후보를 뽑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해법을 갖고 계시죠. 네, 그 모바일이 문제 지적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이중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그건 이제 행정상의 실수였을 뿐이고요. 근데 이 경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론조사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투표하는 방법. 그다음에 모바일 투표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 완벽한 제도는 없고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 경우에는 그 임시 전화를 대대적으로 가설해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지난번 이제 총선 때 새누리당에서 그거 드러났었죠. 그다음에 현장 등록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동원의 폐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표본 수가 많다는 전제만 충족된다면 모바일에 한계가 있긴 하나 이게 가장 저렴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광범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죠. 역시 이제 야권 얘기하면 이제 안철수 원장 있는데 네. 안철수 원장이 그 대선 행보 관련해서 민주통합당의 입당해서 모바일 완전 국민 경선 방식으로 좀 치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입당하시라는 얘기는 입당은 아니고. 그런 적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민주통합당에서 후보를 뽑으면 모바일 국민 참여 경선이면 300~400만 명이 참여하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뽑았는데 외부에 계신 분하고 다시 단일화를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 400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안 교수께서 지금 입당하셔서 원샷으로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신당을 창당하거나 또는 무소속으로 있는 상태에서 원샷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구차하죠. 네. 한계가 많고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2번, 3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한 번에 가급적 완샷으로 했으면- 하자. 완샷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단일 후보가 결정됐을 때 안 교수님 포함해서 만약에 안 교수님이 후보가 되신다 치면 네.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면 그 당선이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민주통합당 현실적으로 장세를 그렇죠. 이용할 네. 수가 없다. 그다음에 정당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같은 정당 안에 계시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네. 예, 그런 흐름 속에서 잘 판단을 하시면 그게 그 얘기 좋겠다. 아닙니까? 들어와서 같이 하자. 아니 무소속이어도 무소속이어도? 상관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네. 굳이 지금 입당하시라고 주문드리는 건 아니고 네. 다만 민주통합당이 한 다음에 이걸 무시하고 네. 그럼 400만 국민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점검해 주십사 그런 뜻이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안철수 교수와 연대 이게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네. 좀 시기가 늦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논의하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뭐 별도의 또 이제 3회 공간에서 하자. 여러 이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역대 선거를 보면 대선 후보 경선이 이렇게 늦어진 건 처음이죠. 그렇죠. 또 이제 올림픽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당히 늦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후보를 충분히 보셔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이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깝죠. 안철수 교수님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도 하셨고 뭐 TV 프로 나오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알죠. 아, 참 좋은 분이구나. 네. 그것까지는 다 동의가 되는데 정말 국정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 기회가 없이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네. 좀 아쉬운 거죠.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그건 정말 그 후보들 간의 치열한 토론, 네. 그다음에 정견 발표 이것을 봐야 그다음에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건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오셨고 네. 또 국민의 마음을 잘 소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박근혜 의원하고 아주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아주 불통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늘 아예 그 윤여준 전 장관 경우도 아예 얘기를 하셨더군요. 네. 새누리당 강연에서.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으면 이건 최종이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자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또 그야말로 계보안에서 2인자도 용인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혼자 자꾸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안철수 교수도 사실상 뭐 이제 SNS라든가 웹상, 인터넷상에서의 소통은 하지만 네. 대중과의 소통 측면에서는 보여준 게 뭐가 있느냐. 아니, 그 지금까지는 교수로서 네. 할 수 있을 만큼 하신 거고, 네. 근데 아직 정치인이 되겠다, 네. 후보가 되겠다라는 결심은 아직 안 하신 거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그때 이후에 노출은 봐야 없는 되는 거죠. 네. 예. 결정하시면 그다음에 노출되셔야죠. 상당히 또 조심스러운 평이시군요. 아니, 뭐 진짜 봐야지 네. 않겠어요. 근데 이미 뭐 많은 분들은 안 교수도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촉하고 언론에 소통도 하고 나와서 얘기 좀 하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대북 정책은 뭔지 경제에 관한 뭔지 이걸 좀 계속 대중과 접촉하면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이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답답함이기도 하고 그렇죠. 갈구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신 것 같은데 네, 특히 네. 남북 관계는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화두가 문제죠. 되죠. 특히 한일 군사 그 협정까지 이번에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죠. 네. 네. 여권은 뭐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새누리당 박근혜 전 위원장이 이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정된 거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버거운 상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자신 있으십니까? 그 뭐 지지도가 40몇 % 이렇게 하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 있죠. 비호감도. 네. 그건 잘 보도가 안 됩니다. 근데 비호감도가 49%로 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거의 최고조로 올라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 종북 논쟁을 하면서 지나치게 가버렸지 않습니까? 뭐 이해찬 총리에 대한 뭐 자격 심사를 검사, 해야 네. 된다는 등, 뭐 문재인 손학규도 문제가 있다는 등, 이제 이렇게 되면서 그 아주 그 이념적으로 너무 고착화된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이 가능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네. 이건 사실 참 옆에서 보면서 제발 그 완전 개방 경선을 채택하기를 기다렸어요. 아, 민주당에서도요? 저희들도. 근데 그거는 일단 그 새누리당에서 걱정하는 역선택 문제라든지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통합당에서 제안하는 방법대로만 하면 그 역선택 없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면서 뜻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제 생각에는 박근혜 의원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냥 뭐 선수가 룰 따라야지 한마디 딱 해놓으시니까 이걸 뭐 아무도 그 새누리당 안에서 그걸 역전시키지 못한 거죠. 민주통합당은 그걸 할 거죠. 완전 국민경선제. 아니 그거는 이제 그 경선 기획단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완전 개방 경선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까지만 들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근데 2002년에 50대 50 했었고 2007년에 100%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표를 또 7대 3으로 했기 때문에 역진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차피 그쪽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지금 경제 민주화 둘러싸고 이제 좀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안에서 뭐 상당히 그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양구 원내대표 또 김종인 그 비대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 한편에서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민주당은 오히려 또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보수라고 해서 새누리당은 또 경제 민주화 이걸 또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경제 민주화 경우는 양당이 같은 의견이죠. 근데 정도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복지 확대도 정도의 문제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박근혜 의원의 용병술을 보면 늘 이렇게 그 제2인자가 되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 의원 그랬고 유승민 의원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이죠. 나누어서 컨트롤하라. 디바이드 앤 컨트롤인가요? 아무튼 뭐 그런 그 방법을 그대로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그 좀 복잡한 얘기는 그 아래서 막 논쟁을 해서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최종적으로 뭐 따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경제 민주화 측면 경우에는 실제로 총선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다가 많이 또 후퇴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나서는 그런 면에서는 김종인 씨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배어 있다고 보지는 않으시나요? 화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부자와 대기업의 감세 부분에 대해서 개인 감세는 철회해야 돼. 대기업 감세는 철회 안 한다는 게 박근혜 의원이 여러 번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재정 확보 없이 복지 확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스스로 말 안에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종인 씨에 대해서도 별로 기대가 가질 않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도 보면 이제 흥행 측면에서 여러 주자들이 움직이는 게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뭐 오늘 김두관 지사도 또 이제 문재인 고문 또 뭐 안철수 교수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또 네거티브 형태로 가는 거 아니냐 정책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근데 일단 그 본선에서 나올 얘기를 예선에서 이렇게 한번 걸러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들죠. 근데 사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에 저도 이제 그 국민의 명령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몇백만 명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요. 근데 느끼시는 게 정말 그 시민의 자긍심,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이 훼손됐다라고 느끼시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해 하시거든요. 그 분노가 있으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따뜻하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국민들께.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검증 측면에서 필요한 측면은 있으나 워낙에 지금 마음이 상해 계시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그걸로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도 최고위원 경선을 해봤는데 전국을 돌고 이제 토론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후보들 간에 이게 점점 수렴되는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생각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분 의견을 또 받아들이면서 탄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선을 하게 되면 그 지금 뭐 저녁이 있는 싸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손학규 손학규 고문 그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수렴되면서 최종적으로 뽑히는 후보의 공약으로 네. 그게 다 집대성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지금 문재인 고문 역시 이제 뭐 지지율에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데 네. 친노로 이제 부표 이제 구분되잖아요. 그 네. 민주통합당이 뭐 친노 프레임에 갇혀 있다. 지금 우리 문채기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또 승화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갖고 계시죠. 그 친노 프레임은 사실 참 야비한 프레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는 뭐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워야 재밌지 않습니까? 보도하는 면에서. 그래서 그 프레임 많이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정부 10년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승계한 정당이죠. 저 자신도 친DJ이고 친노무현이기 때문에 통합운동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친노 프레임으로 이렇게 갈라치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해찬, 박지원 두 분의 연대 네. 또는 담합이라고 담합, 비판하고들 네. 그러셨는데 그 오죽하면 두 분 경우에 오죽하면 그러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프레임이 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 프레임을 갖다 대기가 너무 불편해요. 지금은 민주통합당이. 그렇죠. 이게 성과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담합이라는 비판 과정을 거치면서 도리어 민주통합당의 그 친노 비노 프레임이라는 게 해체되고 이제 의견을 그러니까 토론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네. 네, 그래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을 극복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오랜 세월 제시했던 많은 게 있죠. 근데 IMF 후에 집권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뭐 해보지도 못하셨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 경우에는 어떻게 보자면 이상주의자에 가깝게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실천이 되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이상주의를 넘어서 아예 구체적으로 실천이 가능하게끔 좀 명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 승계며 동시에 극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네. 검찰에 소환됐는데요. 네. 이제 이번 수사의 핵심 민주통합당에서는 대선 자금이다. 좀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아니 대선 직전에 그 후보의 가장 가장 최측근을 만나서 돈을 줬는데 그냥 뭐 술 한 잔 자시라고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 쓰라고 주신 거 뻔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번 최시중 씨 사건도 그냥 개인 비리로 덮고 넘어가려고 지금 검찰이 그러고 있는데 이번도 똑같은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뭐 그 사람에 있어서 꼬리 자르기, 뭐 그 디도스 테러 같은 건 사람으로 꼬리 자르기 같은 접근이고, 네. 이거는 범죄 행위의 꼬리 자르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주 부도덕한 접근이죠. 네. 네. 역대 보면 이제 대통령들 항상 뭐 권력형 친위적 비리가 정권 말에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 이게 반복된다고 보세요? 검찰이 독립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집권자의 스스로 검찰이 한번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개라고. 그러니까 집권자의 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권력이 힘이 있을 때 1년 차, 2년, 4년 차까지 다 덮어두고 마지막 가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을 때 검찰이 먼저 수사한 것도 아니고 다 네. 드러나면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권 1년 차부터도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늘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어야 네. 예방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 이 MB 정부 들어서 검찰이 그 권력의 시녀 역할만 해버렸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출연하셨던 부러진 화살 그 영화 보면은 이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이유도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이런 맞아 사법부, 그렇죠. 또 이 검찰에 대한 불신 탓도 있을 텐데 검찰 쇄신은 역대 정부 누구나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독립성도 얘기를 하고 있고 방법이 있습니까? 그 독립성은 참여정부가 어쩌면 처음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랬는데
검찰 개혁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들어지는 민주정부 경우에는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백히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자신이 수사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를 신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당론인데 저 개인 의견으로 첨가를 하자면 그 검찰 직선제, 검찰총장. 네, 총장 그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는 게 옳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를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 경우에는 이제 아예 작은 지역까지 그 검사를 다 직선으로 뽑죠. 근데 우리도 이를테면 지방검찰청 단위까지 광역 단위까지 직선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국회가 열렸는데 지금 뭐 여전히 여러 가지 현안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네. 또 보니까 여야 협상 없이 국회를 열리는 방안을 만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국회라는 데가 그 대의기관 아닙니까? 국민의 뜻을 모아서 당선된 사람들이 와서 안을 놓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협의해서 타협하는 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합의 없이 그냥 열자. 네. 그러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죠. 네. 그 뭐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폭 선언을 서슴없이 하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네. 청룡영화제 백상예술대상 할 것 없이 영화제란 영화제상은 죄다 픽션 베테랑 나 이런 사람이야. 국민 배우는 잠시 휴업 중 국민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난 문성근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악역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문성근의 인생 2막 그것이 알고 싶다. 오랜만에 모셔가지고 좀 개인적인 질문 네.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천상 배우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치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말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저 가족은 말리죠. 네. 근데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통합하는 판을 만들어내면 이제 선수들께서 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민주통합당 만들어 놓고 나니까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부에 나갈 사람이 없더라고요, 선거에. 뭐 김두관 지사 계시고, 지사로 계시고, 문재인 이사장은 대선 뛰실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으로서 활동한 사람인데 그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게 됐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총선까지 나간 거죠. 일종의 운명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네. 사실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그 박원순 변호사 같은 분 좀 학처럼 뭐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이러시면서 사시면 참 좋지 않습니까? 문재인 이사장도 그러신데 정말 이명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다 뛰어나온 거니까요. 이번에 반드시 성공시켜야죠. 정치적 멘토가 과연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고문의 정치적 멘토는 과연 누굽니까?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요? 그러니까 시민의 집단 지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예, 그 특정이라고 한다면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시민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제도가 만들어진 게 대의제도가 인류가 만든 최선의 제도인데 그 후에 그 소통기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도 안에서 받아들일 것이냐가 지금 관건인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의 집단 지성을 어떻게 잘 따르나 귀 기울이고 흐름이 뭘까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문성근 고문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참 고맙고 죄송한 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문익환 목사 경우에 생애 전체적으로 봐서 뭐 시비거리가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87년에 양김의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이거든요. 네. 그 후과를 지금도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무현이라는 분이 그거를 극복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도왔던 거고요. 근데 그러고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갔는데 정말 용감하게 때론 무모할 정도로
그 이 모순 구조에 도전하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그 옆에서 같이 있어드리지 못한 게 늘 죄송하죠. 그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니까 네. 다른 나라에서 유부녀와 불륜 관계에 있는 중견 감독 역할했고 또 전작인 그 부러진 화살에서는 부패한 판사 역할. 네. 근데 왜 이미지가 다 안 좋은 역할들을 이렇게 아니 근데 그 저 뭐 다른 나라에서는 때릴 이미지 때 나쁜 건 아니고요. 그건 홍상수 감독 영화에 늘 등장하는 성격의 인물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러진 화살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창 배우 생활 많이 할 때요, 작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을 이렇게 이 사회에 필요한 작품일까? 네. 이 역할에 내가 흥분이 오나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좋은 이미지냐 나쁜 이미지냐를 따지면 그건 모델이 선택할 일이고 배우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네. 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불편한 역도 거절하지 않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역들 주문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 거죠. 정치인 문성근, 배우 문성근 어떤 타이틀에도 애착이 갑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뭐 상당히 성공한 지금 배우가 정말 좋지요. 그래요? 네, 정말 편안하고 제 느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치 경우는 늘 51%를 얻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 이렇게 눌러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늘 촉각을 예민하게 하고 늘 공부하고 있고 가다듬어야 되니까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그 문익환 목사님이 그리울 때도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저 죄송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그 아버지께 누가 되지는 않아야 되죠. 네. 그거는 늘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로널드 레이건도 이제 영화 배우 출신이잖아요. 미국 40대 대통령.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문성근 씨 그 최종 목표가 과연 뭘까? 레이건을 꿈꾸는 건 아닙니까? 로널드 레이건. 제 꿈은요. 네. 지금 그 혁신된 정당 안에 통합하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온오프가 결합된 혁신된 정당. 근데 통합까지는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 결합이라는 거를 통합 선언문에 박았습니다. 네. 그렇긴 했지만 민주통합당이 아직 정당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4.11 총선 때 많은 국민들께서 공천혁명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죠. 네. 모바일 경선일 때 시민의 참여하는 분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선 했으니까요. 대선 그리고 지자체 갔다가 다시 국회의원 선거까지 네. 이 정당 혁신만 안착을 시키고 정말 지자체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정말 이 민주 진보 진영이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것만 딱 성공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오늘 그 정치인 문성근이 되려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앞으로 좀 좋은 활동 기대하고요. 네. 오늘 시간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